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의 이환명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교수가 되면서 작은 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자생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개발을 하고 그 에센셜 오일들의 안전성, 생리 활성을 모두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정년퇴임하는 그날 우리나라 에센셜 오일 사전을 하나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런 꿈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름하여 한국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꿈의 실현 과정 중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한국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한국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가치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생명공학적 연구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향료, 에센셜 오일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되지 못해 왔었고 그리고 또 안전성이나 또는 그 기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개의 꼭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개발 동향,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공학 기법을 통한 연구의 방법, 그리고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화장품 향료로서 산업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팀은 지금까지 약 한 15년 가까이 한국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2020년, 2021년 대한민국 100대 우수 연구과제 후보로 연속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 2분 가까이 먼저 살펴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에센셜 오일 소재 분야는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2019년 무역 적자가 대략 500억 정도에 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10년 동안 약 한 4,500억 원의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만의 향료 또는 에센셜 오일 소재를 개발을 하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준화, 대량 생산 체계 구축, 그리고 외국 에센셜 오일과 직접적인 양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재배지 확립을 통해서 채취 시기, 채취 분야, 채취 부위 등등의 통제를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완료를 하였고, 또한 상용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계약 재배 모델을 확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복성이 없는 가용화 체계를 확립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분자 세포 의과학적인 결과들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시제품과 화장품 적용을 위해서는 공동 참여 연구기관인 주식회사 셀랩의 기술 이전과 노하우 이전을 통해서 시제품과 화장품 적용을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진의 자체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코센트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국내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상용화, 브랜드화를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생식물을 이용한 에센셜 오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소재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소재 분야에 있어서 치명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고야 의정서 대응, 또한 다국가 간 FTA 체결에 대한 대응, 최소한 에센셜 오일 소재 부분만큼은 대응 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 개발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 강의를 처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 향료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생화 아니면 우리나라 소나무 아니면 산에 자라고 있는 이런 나무나 식물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기반으로 한 에센셜 오일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하여 덜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덜꽃이 가지고 있는 향이 우리나라의 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덜꽃에서 우리나라의 향을 찾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동쪽은 산악지형, 서쪽은 해안지형으로 되어 있고 또 삼면이 바다이면서 또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식물의 다양성이 높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식물의 종류는 대개 5,500여 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5,500여 종의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 식물들에 대해서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식물이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팔도에서 각 지역마다 희귀식물, 특산식물들이 매우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은 지금까지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약 한 350여 종의 식물에서 연구가 되어져 왔고요. 하지만 이 350여 종이라고 하더라도 5,500여 종의 자생식물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자생식물 기반의 에센셜 오일 소재는 국내에서 미개척 소재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에센셜 오일의 가치와 가능성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적인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화장품 기업에 근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물리적인 측면, 화학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물리적인 측면의 특징을 보면 에센셜 오일은 고유의 향과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색깔이 없는데 일부의 에센셜 오일들은 옅은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일이다 보니까 물보다 대부분 비중이 낮고요. 일부 계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비중이 높아서 아래쪽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 몇몇 가지 오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중이 물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오일이다 보니까 물에 잘 안 녹죠. 그리고 대부분 비극성 용매에 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특성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에센셜 오일 성분,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대부분 26에서 300달톤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게 돼요. 유럽 소비자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개 분자량이 200달톤 이하이면 세포막이나 조직막을 굉장히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자량이 500달톤 이상이면은 세포막의 침투나 조직막의 침투가 불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에센셜 오일은 26에서 300달톤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비극성이다 보니까 세포막이나 조직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센셜 오일에는 10가지에서 약 500가지 정도의 화학 성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화학 성분들은 식물의 종이나 채취 부위나 채취 시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그 성분의 함량이나 성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다양성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학적인 특성을 유출을 해보게 되면 식물의 종, 재배 지역, 채취 시기에 따라서 세포에 나타나는 또는 피부에 나타나는 생리활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에센셜 오일 성분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즉 예수 탄생 이전부터, 기원전부터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되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에센셜 오일은 분자량이 작고 비극성, 즉 친지질성이다 보니까 세포막과 조직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뇌혈관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의 통과까지 BBB까지 통과하는 유일한 어떤 소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존 연구개발 소재,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활용해 오셨던 물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 등등에 의해서 개발되어져 온 이런 화장품 소재들은 대부분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극성 용매에 의해서 추출이 되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친수성에다가 또 분자량이 대부분 1000달톤 이상의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더욱더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피부 흡수, 세포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능성이 어떤 인비트로 상황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화장품에 적용하게 되면 잘 안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효 화장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이 큰 분자량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작은 분자로 쪼개지기 때문에 세포막이나 조직막의 침투가 용이해지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성에다가 분자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포막이나 조직막을 통과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아왔던 것이 뭐냐면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수득률,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것들이 가장 공격의 포인트가 되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삼국화부터 시작을 해서 화백, 잎, 화백 열매까지 수득률,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에센셜 오일은 국내에서는 대부분 개발이 되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순수 에센셜 오일 무역 적자만 500억 이상씩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나고야 의정서와 다국가 간 소재 무역 보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뭐 등등에서 자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의 개발에 있어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 세계 에센셜 오일 시장은 약 2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시장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유럽에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어떤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기업인 화장품 기업, 화장품 완제품이나 원료 기업에다가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대학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생명공학부에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에센셜 오일의 관심이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관련 연구 논문이나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은 대개 413편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펀메드 검색, 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2010년에 1068건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에는 2565건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24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허 등록 관련해서는 보면은 2010년에는 149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 오게 되면은 1045건 1045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환산을 하면 약 70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10년, 10년,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에센셜 오일 소재에 대한 연구가 또는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센셜 오일의 어떤 그 연구와 관련해서 키워드를 한 5가지 도출을 했고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패스트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도출한 키워드는 생물 다양성 협약, 그 다음에 신자유 무역협정 체결, 국가 간 소재 산업 보복,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부재, 그 다음에 원료 수입 무역 적자 증가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를 도출을 했고요. 이 5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패스트 그러니까 정책,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고야 프로토콜, 즉 나고야 의정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다국가 간 FTA 체결 그리고 또 강대국의 소재 무역 보복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만의 에센셜 오일을 개발을 하고 그들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소재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것들과의 융합에 의한 소재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케미포비아 어떤 화학 소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천연 소재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또 기능의 정확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천연 원료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요인은 언급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에센셜 오일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이런 에센셜 오일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그 제주산학융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를 아시아 향기 산업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해에 가보니까 에센셜 오일 추출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강원도 고성은 라벤더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관 농업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서 더불어 향기 산업까지 연계해서 힐링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정읍시는 향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 연구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팀 자료를 뺄까 하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그 자생식물 기반의 에센셜 오일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정유원행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용, 산업용이 아닌 연구용으로 샘플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한 50가지 정도만 분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량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최근에 그 충청북도에서도 향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향기 산업, 그 다음에 향기 마케팅 뭐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연구, 그러니까 추출이 아닌 연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센셜 오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현황과 치명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존 기술 현황은 대부분 구전 방식에 의해서 어떤 식물에서 향이 많이 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식물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더라 등등의 이런 구전에 의한 경험적으로 연구가 되어져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식물에 편중되어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에서 이런 소재를 채취하다가 보니까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표준화나 균일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나 소재의 양에 있어서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에센셜 오일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안전성과 기능성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존 기술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생식물 전반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연구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불균일, 그 다음에 표준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센셜 오일을 가용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서 분자세포 수준의 연구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용화하니까 여러분들 가용화는 굉장히 쉬운데 왜 가용화 기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가용화 기술의 부재는 뭐냐면, 화장품에 사용하는 그 계면 활성제들을 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화장품에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로 에센셜 오일을 가용화시킨 다음에 세포에 처리하면 세포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그 활성이나 어떤 안전성을 관찰하기 전에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용화 기술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죽지 않는, 즉 세포 독성이 없는 가용화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시도를 해왔었는데 겨우 한 2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 호수대학교에 있는 재배지를 이용을 해서 재배 모델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 균일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와 균일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포 독성이 낮고 안정적인 가용화가 가능한 이런 테크닉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분자세포의학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안전성, 기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마련하고 이제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쪽 지도에서 보시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호수대학교 아산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보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 B 아래 지역에 보면 산림자원 재배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짙은 청색으로. 저기가 이제 약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 자생식물 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국화라든가 개똥쑥이라든가 산쑥이라든가 소나무, 측백나무 등등 약 한 50여 종의 재배지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지와 더불어서 저희는 에센셜 오일 전용 추출실과 생리활성 연구실,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 장비들을 지금까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기반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약 한 240종의 에센셜 오일과 그 다음에 싱글 컴파운드 약 100종, 그 다음에 하이드로졸 100종 정도 해서 한 470종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 이런 식물이 그게 맞냐, 어떤 식물 전공하신 분들은 그 식물이 아니다, 산숙이 아니다, 상국이 아니다, 칡이 아니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진위 여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식물 표본을 모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 추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에센셜 오일 추출 방법은 가장 전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스팀 디스틸레이션, 수증기 추출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콜드 프레셔, 시트러스 계열 같은 감귤 껍질, 유자 껍질 이런 데서 활용하는 콜드 프레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나 콜드 프레셔가 안 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솔벤트, 즉 핵산이나 에탄올을 이용한 솔벤트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3가지 경우에도 안 된다면 이제 앙퓨레이지라고 하는 다른 베이스 오일에다가 침지를 해서 녹여내는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4가지 방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초임계 추출 또는 초고압 추출이나 아임계 추출 같은 다양한 또 테크닉들이 개발되어져 오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아임계 추출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법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을 확보하고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스팀 디스틸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의 어떤 연구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배 모델을 구축하고 채취하고 소재를 항상 잘 숙성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소재 숙성을 잘못하게 되면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했을 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풀 삶은 냄새가 난다거나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숙성 과정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고 또 의과학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활성이 나타나는 그 에센셜 오일들은 이제 대량 재배, 그다음에 대량 채취, 대량 추출을 통해서 분리 정제와 규격화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센셜 오일 연구를 하다가 보면 이제 특히 소재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규격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규격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한 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그 표준화, 규격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삼국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국화 개화 전, 그 다음에 개화 중, 즉 꽃망울이 피기 전, 그 다음에 삼국화가 개화 후, 이 세 가지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에 있어서 에센셜 오일을 개발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을 해보았고 또 강원도 지역에 자생하는 삼국화, 그 다음에 아산에 자생하는 삼국화, 그 다음에 부산에 자생하는 삼국화 등 이렇게 지역에 따른 어떤 에센셜 오일의 추출과 그 다음에 성분의 변화들도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개화 전중 후만 보여드리면은 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성분들은 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유제놀 같은 경우에는 개화에 따라서 이게 함량이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분들은 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함량이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분들은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화 시기에 따라서 이 에센셜 오일의 추출 수율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의 추출 시기, 그 다음에 기능성에 따른 어떤 추출 부위 등등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자생식물들은 대부분 추출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소재의 확보는 이제 재배 모델, 그다음에 계약 재배 모델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 수율은 그 어느 정도 그 외국 뭐 유칼립투스나 뭐 이런 그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재의 그 수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그 외국 에센셜 오일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높은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저보다 앞서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봉착해서 대부분 연구를 포기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봉착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포기할까 말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높으면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에센셜 오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생명공학 기법을 활용해서 그 기능성을 찾아보자.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향으로서 어떤 역할보다도 이 에센셜 오일이 또 다른 피부 생명공학적 기능이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에센셜 오일의 기능성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친근한 그런 그 그림일 것 같은데요. 미백 활성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개화 전중 후에 따라서 미백 활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멜라닌 그 합성의 정도가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억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모두 억제가 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 성분 개화 전중후에서 성분의 변화가 없는 그런 그 부분에서 나타날 활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봤을 때 쿠미날데하이드가 이런 그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개선 활성을 저희가 또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가설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가설, 또 다른 하나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가설,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가설은 면역 체계가 먼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토피가 유발된다는 가설이고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가설은 그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먼저 망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알러젠들이 침투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가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에센셜 오일 한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이 에센셜 오일은 마스트셀의 그 스네어 프로틴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마스트셀의 그레듈 분비가 억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조절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피부 장벽 단백질인 그 필레그린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어떤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가스를 충족하는 것과 동시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가스를 또 충족시키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에센셜 오일은 보면은 피부 재생 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재생 활성 중에서도 케라티노사이트 스페시픽한 이런 재생 활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도 했는데요. 동물 대체 시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물에서까지 이런 활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거북한 사진이 있는데요. 맨 위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당뇨성 족부궤양 환자인데요. 굉장히 염증이 심해서 이렇게 발가락 3개를 자르게 되는 환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에센셜 오일을 투입해서 크림 제형으로 만든 다음에 약 2주 정도 이렇게 도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퇴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어떤 찰과상 같은 것들 역시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찰과상 같은 것들 역시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화상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을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특히 스팀 디스틸레이션으로 기법을 활용을 했을 때 수증기 응축액, 즉 이름하여 하이드로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드로졸에서도 향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에센셜 오일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향기 성분 중에는 하이드로포빅한 즉 오일리한 이런 에센셜 오일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용성 향기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향기 성분들은 하이드로졸에 녹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동결 건조를 해서 활성을 체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동맥경화 억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억제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항비만 활성,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에센셜 오일의 활성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한 250여 종의 에센셜 오일 중에서 몇몇 에센셜 오일이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비만 활성 역시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팀이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를 했던 결과물인데요. 보톨리늄 톡신 기능 개선 효과를 개망초 에센셜 오일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 전달 과정은 신경세포의 말단, 즉 시냅틱 터미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스네어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톨리늄 톡신은 이 스네어 프로틴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냅틱 베지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근육을 계속해서 마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찾은 그 개망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네어 프로틴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보톨리늄 톡신의 타겟인 스네어 프로틴의 어떤 발현 자체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보톨리늄 톡신 기능 개선 또는 대체 가능성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톨리늄 톡신을 인젝션을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하는 스네어 프로틴을 데그라데이션 시키고 난 이후에 개망초 에센셜 오일을 처리를 했을 때 그 마비가 약한 그 보톡스만 처리했을 때보다 한 5배 정도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에피네프린, 아스틸콜린, 도파민 이런 분비량이 억제되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이 이런 그 보톨리늄 톡신 기능 개선 또는 대체 활성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찾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재미있는 인지기능 개선 관련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OATC 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무엇보다 이제 안전성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센셜 오일을 세포에다 처리하고 어떤 단백질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단백질의 기능을 유출을 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성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류 반복 독성이나 설치류 반복 독성이나 흡입 독성, 경고 독성, 급성 경피 등등을 진행을 해서 에센셜 오일 자체의 안전성을 더욱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산업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을 저희가 한 15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그 기업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과제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또 조그만한 기업을 하나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또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코센트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센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삼국화 에센셜 오일, 개똥쑥 에센셜 오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마스크팩을 생산을 해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 한 10종에 대해서 또 판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에도 이제 에센셜 오일을 납품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애경 화장품에도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방법으로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을 산업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특허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뭐 중국, 미국, 일본 뭐 등등 이런 다양한 특허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어떤 과학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만큼 그 객관적인 인지도 향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화장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또 ICID에 등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죠. 그래서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 하나하나를 개발함과 동시에 ICID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두서가 없기는 했지만은요, 저의 작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제품 개발을 하신다면 우리나라만의 소재를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이 자생식물 에센셜 오일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